이제 마이크를 경희대학교 유현석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석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편을 맡고 계십니다. 유현석 교수님께서는 외교부에서 그리고 통일부에서 다양한 주요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유현석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현석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세션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 초청 세션으로 평화를 위한 리더십과 파트너십 세션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션에서 좌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영광입니다. 1997년 ICBL 지뢰금지 국제운동과 그 공동 창립자인 조디 윌리엄스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아이캔 핵무기 폐지 국제운동은 이제 또다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UN 차원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시민사회의 이러한 성공은 군축과 평화 증진에 있어서 글로벌한 시민사회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국가들이 타 국가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강대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NGO의 역할 그리고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서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시민사회 또 NGO들의 성공 사례를 돌아보고 ICBL 그리고 ICAN의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세션은 아주 시적절하게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와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세 분의 아주 훌륭한 발표자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민간 부분의 NGO를 대표해서 스위스 피스의 로랑 고첼 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고요. 또 ICBL 지뢰금지 국제운동의 헥토르 게라 대표님, 그리고 핵무기 폐지 국제운동 아이캔의 마리아 유지니아 운영위원님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한 스위스 대사관의 대사님이신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대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세션의 포맷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발표자분들께 10분씩의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슈미트 대사님께서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연사분들을 다시 무대 위로 모셔서 슈미트 대사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시간을 잘 지켜주신다면 한 25분 정도의 시간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제가 2개 정도의 질문을 패널 분들께 드리면서 아주 활발한 토론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된다면은 청중분들의 질문과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스 피스의 로렌 코첼 소장님. Well,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해 주신 유현석 교수님, 좌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체 세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니까 기술이 정말 한국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눈앞에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서요. 제가 굳이 복잡한 소개 말씀드리지 않고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발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만요. 슬라이드를 바꾸라고요, 제가요? 네, 어떻게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 좌장님의 소개 말씀에서 들으셨겠지만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연사분들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또 비정부 기관으로서 민간단체로 구성된 NGO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제가 다른 연사분들이 하실 말씀을 굳이 반복하거나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오늘 전체 세션의 배경을 설명드린다고 할까요?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또 NGO들이 평화 구축과 평화 프로세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잠이 확 깨죠? 왜냐하면 오전 세션은 항상 힘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하루 종일 회의를 할 때는 오찬 직후에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해서 졸리는 세션과 첫 번째 오전 세션이 가장 힘들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잠을 깨려고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보세요. 멋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그 이유는요. 평화 과정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각적으로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혼란, 케이어스라고 할 때는요. 어떤가요? 뭔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혹은 non-regularity에서 regularity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과연 평화 과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럴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불규칙 가운데 규칙을 찾는 거 뭐가 가장 쉬울까요?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어떤 논리적으로 표현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배경에 빛이 보이죠? 뒤 배경으로 뭔가 밝은 빛이 보입니다. 어느 향방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지는 명백합니다. 어떻게 어느 길로 가서 뒤로 갈지 저 밝은 빛이 나오는 것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저 밝은 빛이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밝은 빛이 나오는 곳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포용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평화 과정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절대로 혼돈은 아니고요. 각기 다른 플레이어들, 각기 다른 단체들 혹은 각기 다른 시민단체 혹은 민간단체, NGO들이 어떻게 평화를 위해서 활약을 하는지 소개하기 위한 세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이모티콘이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긍정적 낙관론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분명히 비정부단체나 혹은 정부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혹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혹은 국가행위자가 됐든 비국가행위자가 됐든 해야 될 역할은 명백합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럽 평화 구축 리에이선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략 한 50개 유럽 비정부 단체들 하나로 묶은 위원회 단체입니다. 브뤼셀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 얼굴이 보일 겁니다. 제 가운데 보시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목적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50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NGO들. 그리고 또 국가행위단체 혹은 국가 비행위단체들이 모두 다 손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실제로 국가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머거린이라고 유럽
의회 쪽에서 혹은 유럽연합 주요 고위직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디렉터로서 혹은 그 이상의 직급으로서 활동했던 분들, 국제기구에서 혹은 비정부 단체에서 모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 혹은 행위자들이 모여서 분명히 더 많은 퀘션 마크, 즉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과연 의미가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뭐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국제평화, 평화과정 어떻게 밟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사진을 그림화한 건데요.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트 로드라는 단체입니다. 스위스 피스가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젤대학교 정치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트 로드라는 이 단체와 함께 미술가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끄는 건데요. 2021년 아프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프간에서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벽에다가 하나의 보안 안보의 벽이 있는데요. 카불 정권이 장악한 아프간을 떠날 수밖에 없으면서 그래도 그들의 헤어짐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던 그림입니다.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들이 아프간에서 20년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카불 정권이 작년에 정권을 잡고 지도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국제 단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아프간에서 안보와 평화를 구축한다라는 거였는데요. NGO들이 아트 로드라는 단체와 더불어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활동을 해도 포용전 정책, 이 인게이지먼트 정책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과 시큐리티 월이라고 안보와 분리의 벽에다가 시민 단체로서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그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페인팅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교육의 중요성, 청년들의 중요성, 청소년들의 역할, 여자들 그리고 여아들의 교육입니다. 카불 리더가 아프간을 장악하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여아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2021년 8월 이후부터 벌어진 사태인데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림입니다. 그다음 또 시민단체와 또 비국가, 국가 행위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또 다른 이모티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같은 시각을 갖지 못할 경우입니다. 제가 스위스 출신인데요. 스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길거리 시위 사진입니다. 이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던 다보스 앞에서 소위 말하는 다보스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서 직접 시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가? 바로 글로벌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주창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는 끊임없이 주창해 왔었습니다. WEF의 목표는 상호 연결성이다. 전 세계 서로 다른 국가들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는 미래로 진보를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을 좀 더 상호 연결성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주창해 왔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요.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시민단체들, NGO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긍정적으로서 또 좀 더 낙관적으로서 좋은 행위자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좀 더 국제 무대에서 힘을 합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본다면요. 그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NGO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기네의 이해관계를 마치 사회나 국제사회 이해관계로 오해하고 추구하는 경우 있어서 이럴 때는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현실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제가 물론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앞에 33초 남았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강조하겠습니다. 과연 가장 중요한 NGO들의 역할, 기능 뭘까요? 전문성, 모니터링, 옹호 역할, 구현하는 역할, 그 외에도 여기 몇 가지
제가 조금만 더 몇 분을 더 쓰겠습니다. 각기 다른 정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조기 경보를 울린다든지 과도기적인 정의를 추구하면은 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무장 해제나 중재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각 국가의 주권을 옹호하고 존중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각 국가 행위자들과 맺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리더십도 발휘하고 공생을 추구하면서 또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렌트 고체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0분이 가이드라인이니까요. 약간 더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뭐 1, 2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하나의 지침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지뢰 금지 국제운동 아이캔의 헥토르 게라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긴 했는데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자리한 훌륭한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주 포럼의 전체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저희 지뢰 금지 국제운동 보다는 ICBL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평화 구축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축은 평화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의 100여 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군축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1세대에 걸쳐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군축을 추구해 왔는데요. 인도주의적 군축이라는 것은 국제인권을 존중해서 군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민사회가 인도주의적 군축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인도주의적 군축에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왔고 저희 ICBL뿐만 아니라 또 마리아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아이캔도 핵무기 폐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ICBL은 30여 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저희의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인도주의적 군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 특히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군축을 위한 어젠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 ICBL의 경험과 교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떤 조약이 처음 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처음 출발해서 조약으로 결실을 맺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뢰 금지 그리고 집속무기 금지와 관련해서도 또 특정한 종류의 무기를 금지한다든지 핵 확산 금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같은 의지를 가진 국가, 정부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해냈으며 ICBL은 최근 들어서 핵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을 했고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의 폭발무기 금지를 위한 조약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1세대에 걸쳐서 시민사회는 냉전 이후부터
당면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창출된 기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운동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고 또 국제적십자위원회 또 UN 기관들과도 협업을 추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다자간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약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ICBL CMC는 지금까지도 대인 질외 전면 금지 조약이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확산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냉전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이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다자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법치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불확실성도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기후변화의 영향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도 지정학적으로 큰 여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만이 유일한 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도주의적 군축에 있어서 대부분의 폭력은 또 군사적 분쟁 외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폭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이러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군축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여러 파트너 기관들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변화를 감지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제대로 적응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의 로컬, 지방 기관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력 분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은 국가, 특히 생존자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의 지방기관들, 지역기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뢰를 통해서 큰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했고 또 저희가 발견한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ICBL도 지뢰와 집속 무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회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ICBL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저희 목소리의 다양성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기관들과 학계와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이 더욱 지속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이 인도주의적 군축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했던 활동과 실수, 기회에 있어서 교훈을 도출해내고 자기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래를 진취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치, 경제, 환경, 공공보건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시민사회가 인도주의적 군축에서 해야 될 일과 포착해야 되는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특히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인도주의적 군축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젠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계속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헥토르 게라 대표님 감사합니다. 헥토르 게라 대표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표 내용을 일일이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적응 그리고 또 로컬 차원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그러한 부분에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갑니다. 네, 이제 마리아 유지니아 BRL 운영위원님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을 대표해서 와주셨습니다. Maria? Yes, thank you so much. 먼저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경희대학교의 유현석 교수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서 이번 전체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대한민국 서울에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는 발표를 시작할 때 과연 아이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겠다라고 선정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1964년 노벨상을 받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가 대량 학살과 자살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구입니다. 두 번째, 노벨 수상자인 윌리엄 포크너가 1950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목소리가 되어야만 한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인류가 견디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핵전쟁 방지를 위한 노벨상 수상자 국경 없는 국제의사회가 1985년 노벨상을 받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계속해서 도덕적 외설에 항의한다. 멸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덕적 외설은 물리쳐야 된다. 우린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핵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아이칸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이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이칸의 의무는 인류와 국제 인도법의 목소리가 되고 있다. 민간인을 대신하여 끊임없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는
두려움을 종식하고자 부정을 종식하고 또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종식을 주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핵무기 금지 조약을 이끌어내는 공로로 선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달라이 라마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을 지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칸은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무기를 금지하고 제거하자는 특정한 목표를 지원하고 전 세계 시민사회를 동원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캠페인을 벌입니다. 아이칸은 시민사회를 동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하나로 묶어서 특정 목표를 추진합니다.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국제에 알리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아이칸은 호주에서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 2007년 공식적으로 출범되었습니다. 창립된 이래 우리는 핵무기 폐기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그룹에 참여하고 또 국제 적십사자와 같은 기구와 함께 협력을 하고 또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와 협력하고 과정을 통해서 핵무기에 대한 논쟁을 재구성하고 제거하고 모멘텀을 창출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칸은 지역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단체 세계연맹 함께 손을 잡고 역할을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핵실험 생존자에 이르기까지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국제연맹단체가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히바쿠샤는 이야기의 시작에 첫 출발점이 되었고 현재 72년 동안 핵무기 금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카시마 핵폭탄 금지 단체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까요? 핵무기를 세상의 고정적인 하나의 자산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몇 줄의 발사 코드로 운명을 묻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저희 아이칸은 대표합니다. 저희는 도저히 다른 대안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칸은 468개의 비정부 조직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저희들의 멤버들이 모여서 구성된 연합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정표가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요. 먼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검토를 2010년에 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무기 사용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칸 캠페인은 핵 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특별 유엔 실무그룹의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구가 바로 제네바에서 2016년 세 차례 만나서 핵 금지 조약 협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유엔 총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도구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획기적인 결의안을 2016년 12월 채택하도록 하는 로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협상 과정 전체 과정 동안 저희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인 아이칸은 정부와 협력을 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존재 가능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가 핵무기 금지 조약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 정말 중요한 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노벨상을 수여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국제 핵무기 배기 운동 아이카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핵무기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핵무기 금지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공로를 세웠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TPNW가 50개 국가가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50개국이 비준을 하면 바로 2021년 발효가 됩니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의 50번째 비준에 참여한 국가는 바로 온두라스였고요. 그래서 드디어 작년 10월에 서명을 하게 돼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노벨상을 수여받는 그 순간입니다. 저희는 저희 기구가 채택했던 핵무기 금지 조약을 TPNW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017년 50개국이 비준을 하게 돼서 드디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2021년, 22년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핵무기 금지 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뿐만이 아니라 핵 보유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핵 우산 제공까지도 금지하고 핵무기 자체를 비인도주의적인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 조약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너무나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대량 살상에 가능한 무기로 간주가 되는 핵무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네. 2017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벨상을 드디어 받았고요. 아이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핵무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바로 비약적인 우리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핵무기 폐기, 개발, 금지, 비핵화 활동을 위해서 아이칸이 너무나 큰 공로를 세웠다라면서 획기적인 노력을 치하하고 그 이유 때문에 아이칸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드디어 법적 효력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TPNW는요, 유엔 조약으로서 비엔나에서 지난 6월 달에 첫 번째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가 모이면은 다루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핵 보유국들이 유엔이 승인한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할까요? 왜요? 왜 그러죠?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핵 보유국들은요. TPNW는 먼저 핵폭탄, 즉 통제하에 있는 국가들 핵폭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 모든 국가들 유일하게 전쟁 목적의 핵 에너지 사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저희 이 TPNW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국제협정 체결에 투표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 국가는 이 TPNW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저희가 채택한 이 TPNW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핵 보유국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핵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명시한 군축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항상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다라면 왜 이 조약이 중요할까요? 네, 핵무기 금지 조약은 강력합니다. 핵무기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규범을 적용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TPNW 조약은 핵무기에 대한 법적 틀과 법적 낙인을 강화합니다. TPNW는 핵 보유국이 군축에 대한 추가 노력을 하도록 외부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들의 약속, 커미트먼트를 소개하겠습니다. TPNW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향한 최종 목적지에 향하는 출발점입니다. 핵무기가 전혀 없는 세상을 달성해야 됩니다. 어두운 암울한 시대의 유일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에 직면하던 우리는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비추는 이 빛을 향해 계속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정이고 우리들의 커미트먼트이고 헌신할 것이고 이 소중한 하나의 세계가 살아남기 위한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유지니아 비아렐라 운영위원님 열정적인 연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슈미트 타르탈리 스위스 대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10분뿐이 없습니다. Thank you very Please.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이렇게 훌륭하신 패널분들의 발표 이후에 코멘트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를 초청해 주신 인터칸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은 스위스 정부가 국제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1990년 10월 냉전 직후에 스위스 정부는 백서를 발간해서 파트너십과 협력이 스위스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과 국제 평화 질서의 근간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스위스는 군사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99년 스위스의 개정 헌법은 스위스의 외교 정책이 전 세계의 빈곤을 근절시키고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평화적인 공존 그리고 자연자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위스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파트너십과 인도주의적 군축, 민주주의 증진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지속가능한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스위스는 유엔이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외교 정책은 1990년대 이후에 시민사회와 또 국제 공동체와 서로 힘을 합해서 국제 평화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스위스 정부는 평화와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스위스 평화재단은 1988년에 설립이 되어서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적십자위원회에 알렉산더 회이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여를 했고 1996년 스위스 정부는 4년 동안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평화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2003년 이후에 스위스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을 통과시켜서 인권을 증진시키고 스위스 의회는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4년마다 한 번씩 5천만 달러 정도 승인을 함으로써 스위스가 국제적인 원조 군사적 평화 구축을 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스위스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인권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 역량을 구축하고 정전 협정 협상, 과거 문제 청산, 특히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장 국가의 민간인을 보호하고 난민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군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무력 분쟁을 근절시켜 나갈 것입니다. 비국가 기관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스위스 의회는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입법화시켰습니다. 평화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은 스위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기구, 국제정부기관, 비정부기관, 학계, 과학계, 민간 부분과 재단, 기관들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평화구축법을 위해서 평화구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스위스가 200명의 전문가를 매년 UN, OECD로 파견해서 평화 증진과 인권 존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스위스의 양자간 외교 미션에 통합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분쟁 해결에 기여를 하고 있고 로컬 파트너십이 필요할 때 이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정부 간 기구뿐만 아니라 비정부 간 국제기구를 위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도 제네바 센터에서 구축이 되었고 안보 부분의 가버넌스를 위한 부분도 평화를 위한 집 메송 들라페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탁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대륙의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글로벌 파트너십 접근 방식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인지뢰 전면 금지 조약 그리고 핵무기 폐기 협약에 대해서 마리아 박사님과 헥테르 게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개의 기관은 모두 제네바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제네바가 유엔의 중심 도시로서 국제 평화와 인도주의적 군축을 위한 글로벌 센터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조직들, 특히 ICBL, CMC와 같은 기구들이 오토바 컨벤션을 통해서 대인지뢰 전면 금지 조약을 1997년에 이끌어 나간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오슬로 협약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스위스는 이 두 개의 협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로서 시민사회들이 이러한 협약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또 ICAN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TPNW,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PNWR 그리고 NPT 핵확산 금지 협약이야말로 스위스가 TPNW를 처음에 조인하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회의에서 스위스는 수동적인 관찰 국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두 개의 조약 간의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협약은 모두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컨퍼런스에서는 인도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핵무기로 인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도주의적으로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논문을 스위스가 주도해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법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8월에 있었던 NPT 리뷰회에서 이그나시오 카시스 스위스 대표는 군사적인 공격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의 공격이 위협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핵 보유 국가들이 핵 군축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NPT를 준수하고 핵 군축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ICRC 국제 적십자위원회가 제네바에 설립이 되었고 국제인도주의적 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위스 외교 정책의 중요한 특징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치주의를 증진시키고 국제법 그리고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존중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민간 기구들도 애드보케시뿐만 아니라 대화를 증진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법치주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스위스는 비군사적인 억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OECD, UN, EU가 지난 30년 동안 체결했던 이러한 활동에 스위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UN 총회는 스위스를 비상임 이사국으로 2024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스위스가 2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분쟁 지역의 민간인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보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입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들의 역할도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이그나시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이 대선 직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스위스는 평화를 구축하고 전 세계에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 중립국가로서 타협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네, 슈미트 대사님. 스위스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했던 부분인데요. UN 핵무기 금지 조약과 NPT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연사분들이 또 이 대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첨언을 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Hector, please. 헥터 게라 대표님. 시민사회, 민간단체가 다자주의에 있어서 어젠다를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의지를 가진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 정부와 같은 정부가 수년에 걸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준의 협업이 달성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납세자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구들이 민간단체들의 군축, 인도주의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국제사회가 2008년 이후 경험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재정적인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한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에 경제적, 재정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또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의 민간 단체들, 시민사회들은 여러 후원기관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십은 또 단순히 재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 규범을 증진시키고 또 지뢰 그리고 집속 무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 단체들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 스위스는 저희의 주요 후원 국가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ICBL의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네트워크 조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컨퍼런스를 진행할 때 후원기관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 또 국가 기관들과의 회의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auren? 네, 감사합니다. 로렌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헥토르 게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죠. 시민 단체들은 국제 NGO들은 모두 다 재정적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정학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다양한 정도로 다극화와 그리고 양극화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 단체들, NGO들이 역시 투명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지금 게라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뢰 금지 국제운동에 대해서요.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두 단체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지뢰 금지 국제운동과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에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개 단체 말고도요. 다양한 국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펀딩을, 자금을 받는지, 재원 조달을, 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정치적 의제가 있고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밝혀야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말없이,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추측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NGO들은 좋아, 시민단체는 사람들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정말 선한 행동을 하는 단체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추진한다든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요. 문제는 재정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부 기구들은요, 이 기구들이, NGO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끔 의존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재원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특정 민간 기업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소득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싶다. 제주 포럼 같은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만들겠지만요. 그런데 더 이상 누가 얼마큼 무슨 목적으로 해서 시민단체들에게 돈을 주고 있지? UN 기구가 만약에 돈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돈을 얻는 거지? 그걸 모르겠다. 불명확하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시민단체들도 물론 이런 기구들이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존재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부 시민 단체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특정 주제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혹은 비민주적인 국가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살짝 비췄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왜 어떤 특정 주제를 갖고 할까? 그 이유는요. 바로 재원 조달을 받고 있는 어떤 특정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절대로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서 세상을 좀 더 개선시키려는 그런 천사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기존의 어떤 힘과 기존의 재원적인 구조가 있고요. 또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위스 피스나 혹은 다른 기구들 제네바 있거나 혹은 소위 저는 이거를 갖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이 맞는 기구들을 혹은 국가들, 국가행위, 비국가행위 단체들이 손을 잡고 바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이들은 모두 행운하다,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 재원 조달을 받고 그들의 목표가 너무나 투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패널 토론에도요. 이러한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될까? 국가행위자, 비국가행위자들이 평화구축을 해서 어떻게 담화를 이끌어가야 될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중차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Maria, if you don't mind. 마리아님, 괜찮으시면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을 하고요. 마리아님께서는 나중에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테마는 평화를 위한 리더십과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디스커션 포인트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파트너십과 관련해서요. 제가 아까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국제 정치 환경에서 시민사회의 평화 구축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립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사회가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데 시민사회가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군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헥토르 게라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펀딩의 문제는 항상 존재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 기관들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스스로 성공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한 NGO 연대들이 인도주의적 군축에 있어서 하는 역할을 보면 조약을 실행하고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국가기구나 특히 직접적으로 지뢰나 집속탄의 피해를 받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연대감이나 의무감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 협약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해야 되는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별로 할 일이 없다. 우리 지역처 안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조약이 더욱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해야 되는 일도 그 성격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한 캠페인을 위한 접근 방식도 좀 더 덜 펀더멘털해지고 또 조약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애드보케시 활동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시성을 통해서만 중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뒷면에 보이지 않는 활동을 통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지니바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을 통해서 여러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그 행사가 열릴 때만 가시성을 가지는 것이지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한 오랜 기간 동안에는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기구들의 역할은 계속 중요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펀딩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기금에 대한 접근성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펀딩을 하는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있어서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팬데믹에 있어서도 인도주의적 군축에 있어서 민간 단체의 역할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보다 적은 자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검토해서 새로운 국제사회의 상황에 적응하고 진화해 나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 군축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광범위한 다자간의 어젠다이며 또 인권 증진, 그 공공보건, 식량안보와 같은 활동과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활동 간의 시너지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자간 활동에는 시민사회 활동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사회
있어서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민간 부분의 역할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드보케시에 대한 재정적 지원 문제도 시너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D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풀뿌리 이니셔티브와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를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인도주의적 군축에 있어서 더욱 중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have a question. 제가 로렌 고체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펀딩 디펜던시 재정적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민단체의 리더십 그리고 국가 행위자들 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제 생각은요. 항상 지금까지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정도 차이가 물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가? 국가 행위자가 NGO들에게 돈을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어떠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가?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극적으로 뭐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시민 단체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어떤 활동을 할까요? 지금 이 패널에도 2개 기구가 왔다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구들은요, 서로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100% 그들이 원하는 일,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달은 경우가 있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어떤 특정 국제 아젠다를 다룰 때 뭔가 새로운 행위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요.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와 그리고 에너지를 모으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2개 기구가 통합된다 할 때도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계속 게임의 원칙에서 절대로 다른 쪽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싶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몇몇 행위자들에게 지나친 의존을 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글쎄요. 최근 전 세계에서 스위스피스 같은 국제단체나 이런 기구들을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기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 있어서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 의미는 뭐냐? 기관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정치적 긴장이나 혹은 어떤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요. 절대로 그들의 활동이 너무 제약되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맥락 때문에 어떤 특정 정책 분야에서 활동을 못하거나 발목을 잡히면 안 되겠죠. 지금 핵 무기 폐기 혹은 군축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요. 완전히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아이칸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칸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아이칸이 얼마나 민감하게 지금 국제 핵무기 폐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이칸이 활동을 할 때 분명히 국가 행위자나 혹은 다른 행위자들이 지지를 해줘야지만 좀 더 수월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NGO나 혹은 기구들이요. 같이 좀 더 밀접하게 평화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제 2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Definite.
이것은 그 역할이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타와 협약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들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스위스와 같은 국가기관들은 아주 민간 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것을 issue areas.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가와 NGO 관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트너십이 과거보다 좀 더 우호적이라고 보여지시는지 아니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 분야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님. Well,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저희는 분명하게 천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이카는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의지를 갖고 전략을 구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거버넌스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 뭐 국가행위차 말고도요, 뭐 국회의원들 말고도요, 다른 여러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뭐 학생도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학계, 연구가들 또 모든 기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정부, 국가행위자 말고도 다른 관련 이해 당사자 단체들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NGO들이기 때문에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정부와 힘을 합쳐서 끊임없이 어떤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하는 역할에 어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손을 꽉 잡고 협력을 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정부가 저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를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더 첨언하겠습니다. 뭐 정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런데 저희는 정부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재원 조달을 여러 다른 원천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왜 저희들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냐고요? 그 이유는요. 행복의 배기를 위해서 저희 아이카의 노력을 할 걸 알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대사님. 지금 질문을 하셨던 내용, 지금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CIC는 19세기에 설립이 되었고 시민사회 운동이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더 중요했고 또 저희는 UN 헌장에 기반을 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이 펼쳐졌을 때 비국가 단체들이 저희의 국제적 지역사회의 가치를 옹호해 주는 게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미트 대사님과 제가 같은 패널에 있었죠. 같이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같이 복잡한 현대시대에 협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협력. 협력은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뜻은 약간 좀 안 좋은 코노테이션이 있어서요. 제가 코어퍼레이션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협력은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서로 동참하고 서로 포용하는 게 힘들죠. 그리고 굉장히 좀 미묘하고 가끔 힘들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이때 오히려 우리들의 야심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30년에 비춰본다면 자연적으로 저희는 여기저기 여러 국가에서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정치적 지원도 받고 있고 재원도 여러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들의 목표를 더 갈고 닦아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Just 헥토르 게로 대표님 2분 정도. 지금 그것은 컨텍스트와 참여의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비국가 기관들이 유엔의 총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과 또 유엔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있을 텐데요. 유엔 밖에서 협상이 된 조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최고의 국제적인 협약을 이끌어내기가 힘듭니다. 대인 지뢰와 집속 무기와 관련된 조약에 있어서는 선순환적인 파트너십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유엔 밖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고 이를 통해서 NGO들이 이제 수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ICBL과 ICAN 이 ICBL, CMC는 또 옵저버 자격으로서 두 개의 조약에 모두 참여를 했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자간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 역할은 국가들의 클럽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NGO들은 이러한 다자간의 포럼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나갔는데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NGO의 역할의 중요성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례들이 앞으로 계속 두 개의 조약들이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생계와 목숨을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을 주최해 주신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포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는 청중분들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